자, 김지영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김 감독입니다. 자, 김지영 감독이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바다에 나왔던 장면 하나 떼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목도 다 써왔네. 오늘 제목은 10분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날 바다에 나왔던 내용인데 10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This is dangerous, this water? It's Yeah, difficult? yeah, this is a very strong current. Moon wonders if the ship 두 지점을 해도에 그대로 옮겼다. 그런데 문 선장이 레이더로 목격한 세월호 급회전 위치는 정부 AIS 항적도와 달랐다. 정부 AIS보다 약 750m, 해군 레이더보다 약 500m나 병풍도에 가까웠다. 처음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선장님 착각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9시 47분경 사고 현장에서 문 선장이 불러주던 세월호 위치를 알게 됐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 불러드릴게요. 근데 이 배가 지금 계속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물에. 현재 위치는 34도 11.4분, 125도 57.3분입니다. 그 좌표는 문 선장이 목격한 세월호 회전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표류해서 올라가면 도달하는 위치였다. 그런데 또 다른 좌표를 발견한다. 두라의 에이스가 세월호에 접근하던 9시 16분경 목포 해경이 해경 문자 시스템을 통해 제주 해경에게 알려준 세월호 좌표였다. 이 좌표 역시 문 선장이 목격한 회전 지점과 교신 기록 지점 사이에 위치한다. 진도 관제센터가 상부에 보고한 좌표도 찾았다. 9시경 세월호의 위치였다. 마찬가지였다. 문 선장이 목격한 회전 지점과 교신 기록 지점 사이에 위치했다. 다큐팀은 궁금했다. 회전 지점처럼 침몰 지점도 정부 발표와 다를까? 관제 자료에서 10시 35분경에 세월호 침몰 지점을 확인했다. 침몰 지점도 문 선장이 기록한 위치와 달랐다. 침몰 지점 간, 회전 지점 간 거리 차이가 거의 같았다. 세월호의 진짜 침몰 지점은 어디일까? 다큐팀은 특조위에 세월호 침몰 지점의 좌표를 요청했다. 정밀한 위치 좌표가 도착했다. 문 선장이 해도에 표시한 침몰 위치였다. 그럼 결국 둘라 선장님이 본 회전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서 침몰한 항적 전체를 750m 끌어올린 거다라는 생각에 이제 도달한 거죠. 세월호가 병풍도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셨을 때 둘라에이스와 세월호의 거리는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약 거리는 한 4마일 정도였었고요. 저희들이 연안을 항해할 때 수도를 통과할 때는 레이더를 한 3마일 정도에 세팅을 시켜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심 위치를 1.5마일 후방에 두고 봤으니까 상단에 세월호가 컨택돼서 한 4마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뜻밖의 증언이었다. 정부 자료에는 약 11km나 떨어진 곳에서 두라에이스가 세월호 회전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문 선장은 이보다 가까운 약 7km 떨어진 위치에서 세월호가 회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두라에이스 항로와 교차돼서 충돌 위험 때문에 주시했다는 인터뷰가 기억났다. 화물기사 양보성 씨. 그는 아침을 먹고 배 뒤편에서 경치를 감상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경험했다. 바로 출입구 앞에 그 기사들 휴게실이 있어요. 자그만하게. 문이 이쪽에 있으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신발 벗는 데고 저는 이렇게 앉아서 저쪽을 보면 담배 피운 거죠.
이제 바깥쪽 풍경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보였겠네요.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예, 예, 이렇게. 예. 예, 하나로. 그때 보셨을 때 예. 풍경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 섬 정확한 섬은 이름 모르고 멀리 섬이 2개 정도 있고 둘 다 멀어요. 그 같은 선상에 저 눈으로는 그 같은 선상에 보였어요. 빅문 앞에 배가 하나 조그만하게 보였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보였으면은 배는 저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양보성 씨 시야각은 왼쪽 문틀과 둥근 환풍장치에 막혀 제한된다. 정부 자료가 맞다면 시야에 섬만 가득 차야 한다. 두라의 에이스가 문 선장이 증언한 위치로 내려오고 세월호도 문 선장이 목격한 회전 위치로 내려와야 비로소 그가 이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승객 김병규 씨. 좌회전 코스에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 증언한 바 있다. 세월호가 심하게 기울기 직전 아내와 함께 왼쪽 갑판으로 나가 산책을 했다. 정부 자료가 맞다면 그의 시야도 왼쪽 벽과 계단에 막혀 섬들만 보여야 한다. 화물선을 간판에 나왔어. 보셨나요? 봤죠. 멀리. 아, 그 사고 전에,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그렇죠. 사고 딱- 전.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가면은 내려가는 쪽이잖아요. 네, 내려가는 쪽이죠. 걔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100% 이겁니다, 이거. 화물선. 이렇게 가는 모습. 바닥이 낮았죠. 네. 예. 네. 많이 낮았죠. 2번은 절대 아니었어요. 예,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예. 완전 측면이 아닌 조금 삐뚤어진 측면이랄까? 비스듬한 측면. 김병규 씨의 증언도 동일하다. 두라의 에이스가 문 선장이 증언한 위치로 내려오고 세월호도 문 선장이 목격한 회전 위치로 내려와야만 두라의 에이스의 오른쪽 측면을 비스듬히 볼 수 있다. 다큐팀은 이제 정부가 발표한 모든 항적 자료들이 가짜라는 가설을 세운다. 세월호를 여기서 이만큼을 끌어올린 거야. 남은 의문은 왜 두라의 에이스의 위치까지 옮겨졌는가? 요 거리 750m를 표류하는 시간 얼마나 걸렸죠? 한 10분 정도? 해답은 10분에 있었다. 세월호 위치만 10분 거리만큼 끌어올리면 두라의 에이스가 10분 일찍 세월호와 만나게 된다. 그래서 두라의 에이스 위치까지 10분 거리만큼 옮겨야 했던 것이다. 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정보 발표는 파란 지점이에요. 여기서 돌고 여기서 침몰했다. 그런데 선장님, 들라이 선장님은 배가 여기서 돌았고 침몰한 위치는 여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 배가 침몰한 위치를 나중에 확인하니까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틀렸단 말이에요. 침몰 위치만 봐도. 그런데 김 감독이 발견한 것은 둘라의 선장님이 말했던 그 침몰 위치가 흘러간 동선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정부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내려간 속도로 생각해보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둘라 에이스의 위치조차도 10분을 위로 옮겨놨다. 그게 그날 바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AIS 데이터가 그래서 가짜라고 김 감독은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죠. 그 10분과 관련해서 그때는 담지 않았던 내용이 또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설명해 봅시다. 첫 구조선 두라이스의 문선장이 시인하고 인터뷰를 할 때 현장 도착했을 때 위치를 메모해뒀던 걸 해도에 표시해 주셨어요. 둘라이 선장님이 그때 그 해도에 둘라이스가 도착한 시간을 적어뒀다고. 9시 10분. 정부 AIS로는 9시 10분으로 돼 있는데 이 CNN 인터뷰를 할 때 그 화면에 나왔던 해도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게 있었다고. 그 10분이 어떻게 됐냐? 김 감독은 배 회전 지점과 침몰 지점을 통째로 옮겨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 감독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근거도 지금 그날 바다에서 보여준 것과 요 시간밖에 없어요. 다른 근거가 있어. 전혀.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구조 헬기도 여러 대 왔거든. 구조 헬기 도착 시간은 어떻게 했을까 그럼? 그 당시 현장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드라이에이스가 도착하고 헬기가 도착하고 이게 다 영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드라이에이스의 도착 시간 10분을 조작하면 헬기들도 다 연관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때까지 왜 김 감독밖에 못했을까? 자, 김 감독이 발견한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옮겨졌다면 헬기 도착 시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헬기 도착 시간을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이 설명 드려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 발견을 못하고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데이터가 제출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제출되면서 관제센터 거기 안에서 헬기의 그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AIS 장비로 송출한 헬기 AIS 데이터들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헬기의 모든 동선이라든가 언제 출동했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헬기도 AIS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나 왜 말을 길게 하지? 그때 왔던 헬기가 4대예요. 4대를 차례차례 확인해 보자고. 근데 헬기도 AIS가 있다고 그랬는데 헬기 AIS는 배하고 다르게 높이가 나와. 당연하지 않겠어? 고도가 나와. 또 하나는 배는 출발해서 계속 한다리고 가잖아요. 헬기는 껐다 하는 거 아니야. 헬기는 켜게 되면 한 1분 정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보낸대요. 내가 켜졌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헬기 데이터를 보면 조종사들이 시동을 언제 켜고 AIS를 켰네. 그러니까 헬기가 프로펠러를 돌렸다는 얘기잖아. 네. 헬기 AIS는 높이가 나오고 헬기를 시동을 건 시점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3,000구함이라는 지함에서 요 뒤에서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에 일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헬기가 뜬 시간. 배 일지에는 9시 10분으로 돼 있어. 9시 10분. 함정 일지에도 그렇고요. 네, 함정 일지도 그렇고. 다 일치하는데 이상하게 정작 이륙한 대원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9시 17분경이라고 나중에 진술을 해요. 일지하고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김 감독은 모든 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세월호 AIS와 세월호 주변에 있던 모든 배들의 AIS에서 그치지 않고 헬기 AIS도 확인해 본 거예요. 미친 사람이지. 응? 자, 그래서 그 AIS를 찍어본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그랬더니 9시 10분에 전원이 켜져. 그리고 9시 12분에 1km. 1km면 어느 정도면 2km 정도 속력입니다. 우리들이 걷는 것보다 조금 느린 속력. 9시 10분에 켜져서 12분에 걷는 속도로 13분도 걷는 속도로 16분까지 한번 꺼져. 다시 켜줘. 그리고 18분 돼서야 속도를 내요. 떴으면 사고 현장으로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AIS대로면 8분 동안 사람보다 느린 속도로 거의 그 자리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8분 동안. 네. 이상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늦장 출동이에요. 고의적 늦장 출동. 이 기록상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상. 자, 그럼 두 번째 비행기. 이건 제주도에서는 헬기장에서 떴어요. 9시 55분에 전원을 켰다고 돼 있고, 그리고 9시 56분에 70m인데 여기는 0km야. 70m 상공에 떠갖고 0노트 속력이 없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도가 0이야, 0. 제자리에 거의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꺼졌다 켜져요. 속도가 거의 없어. 10시 4분까지도 여기까지밖에 안 가. 거의 10분 동안 헬기가 그냥 여기서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가. 기록상 보면 70m 상공에 떠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언제 내느냐. 이게 10시 6분 되니까 여기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9시 56분부터 10시 6분까지 10여 분간 꾸물꾸물한 거야. 10분. 거의 그 자리에서. 10분간 안 가고 있는 거죠. 이 기록대로라면 헬기가 거의 그 자리로 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호버링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공중에 떠갖고 붕붕붕 거리면서 사고 현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비행기입니다. 이 세 번째 비행기의 경우는 불법 어선 단속 같은 것 때문에 제주 북방 바다 위에 있다가 세월호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 듣고 9시 8분에 현장으로 왔다 있습니다. 바다에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그래서 빨리 현장에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맞는지 보시죠. 네. AIS를 봤더니 9시에 전원을 켜는 건 맞는데 가질 않아요. AIS 상으로는 여기도 9시에 전원을 킨 다음에 9시 7분까지 그 동네에 그냥 있어. 서서히 떠요. 슬로우 모션처럼. 헬기가 출동하지 않아. 떠 있어. 그 출동했다는 시각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떠갖고 계속 9시 8분까지 9시 7분 56초까지 예. 속도가 0인 채 5, 60m 상공에 떠 있는 떠 있어요. 거예요. 7분, 8분 동안. 안 그러다가 9시 8분이 지나서야 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아까 세 번째 비행기처럼 9시 10여 분 돼서 여기를 벗어나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대략 10분 가까이 이 헬기가 헬기장 근처에서 그냥 떠 있기만 했다는 거예요. 기록상은 그렇죠. 기록상으로.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헬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떴는데 사고 현장으로 안 가고 10분 동안 그냥 떠 있기만 했다거나 아니면 10분 전에 이미 달려갔는데 AIS 10분을 가짜로 만들었거나 10분 늦게 도착한 걸로 만들려면 그러면 헬기들도 10분 늦게 출동한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이제 하나, 둘, 세 번째까지 나왔잖아요. 이해하셨죠? 의도적으로 출동을 늦게 하고 공중에서 그냥 맴돌고 있었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출동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도착 시간을 10분 늦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출발 지점에 헤맨 걸로 만든 거예요. 10분을. 둘 중에 하나지. 헬기가 출동 신고를 받고서 늦게 그 현장으로 달려갈 리가 있나? 그렇게 훈련됐을 리가 있나? 그게 매뉴얼일 리가 있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러 천천히 갔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갔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바꿨거나. 네 번째도 확인해보자. 마지막 헬기. 이 헬기에는 그 첫 데이터가 언제 켰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9시 10분에 본인들은 목포 항공대에서 이륙했다고 그러는데 9시 10분 첫 데이터만 딱 나오면서 그 이전 AIS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9시 10분 이전에 켠 데이터가 없다. 근데 어쨌든 9시 10분에 딱 나타났어요. 여기가 목포 항공대인데 여기서 떴다.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187km 속력으로 쭉 가고 처음부터 있어요. 뜨자마자 빡 갔다는 얘기죠. 그 전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떠서 빨리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만 있는데 그런데 김 새로운 감독은 뭘 할 수 있어? 김 감독은 그 데이터의 원 소스를 분석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지.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정도 속도로 달려갔다면 아 정상적으로 달려간 신호가 잡혔을 뿐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나 우리 미친 김 감독은 AIS 데이터 원본을 뜯어보는 사람이야 말이지. 그래서 원본을 뜯어본 거야. 원본을 뜯어봤더니 뭐가 나왔느냐. 9시 3분쯤에 발송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9시 10분이 첫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원본을 뜯어봤더니 9시 3분의 데이터인데 9시 3분에서 7분 사이에 나와야 되는 데이터. 그게 왜 10분짜리로 옮겨져 있는가? 여기도 한 7분 정도가 없어진 거지. 원본 데이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김 감독한테는 이거 3분에 도착한 데이터인데 왜 10분에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둔갑돼 있지? 실제로는 3분에서 7분 사이에 미리 이미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9시 3분에 이미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로 최소한 7분 이상 늦게 도착하도록 시간을 조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공기 4대 모두 각각 방식은 조금씩 다르고 출발 지점은 다르지만 다 7분에서 10분 정도씩 일부러 지연 출발했거나 데이터를 만졌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 4대 모두. 이 이야기가 저 앞에 둘라 에이스가 도착한 시간에 10분 뒤로 지연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누군가 10여 분을 AIS 데이터 전체를 옮긴 거야. 라고 김 감독은 생각하기 이른 거지. 그리고 다는 말할 수 없지만 헬기 데이터들 전체가 조작되는 추가 증거들도 발견해서 이미 특조위기 사참위에 제출해 놨습니다. 마지막 장. 종합 장리. 그러니까 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떠서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진작에 출발했는데 늦게 출발한 것처럼 데이터가 되어 있거나 그런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 아니면 실제 늦게 갔거나. 둘 다 큰일이죠. 배가 침몰했는데 헬기가 왜 10분을 늦게 가냐고. 떠서 일부러 구조하지 않을 거라면. 이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늦게 출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신고를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다면 데이터를 누가 만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그걸 김 감독이 오픈할 시점이 되어서 오픈한다. 자, 김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다 왜 한꺼번에 안 꺼내놓냐면 세월호는 참 어렵습니다. 세월호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진실이 감춰 좋은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의 작동도 있었을 것이고, 부처의 담당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해수부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업계 관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유가족 입장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가족이 같은 비극을 겪었지만 그 비극을 상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유가족이라고 해서 또 단일한 이해와 인격체 집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분 나름의 입장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정말 권력의 작동이 있었다면 그걸 실행했던 조직이나 그들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 그리고 AIS가 맞다는 전제하에 결론을 내버린 선도위라는 게 있었어.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야. 게다가 김 감독은 음모론자인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공격하기도 좋아. 기자들은 잘 몰라. 기자들이 김 감독처럼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안을 다 파악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은 더 모르지. 김 감독은 배가 왜 침몰했느냐, 그 실제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지금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김 감독 주변에 힘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차근차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 밝힌 게 아니야 아직. 끊임없이 반론을 나가거든요. 그게 꼭 조중동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보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때마다 김 감독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황 봐가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오늘 헬기 하나를 얘기했다. 상황 이해가셨죠? 예. 박수! 세월호 같은 사건을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려워요. 김 감독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아직 다 안 했어. 다시 한번 박수. 김 감독 같은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음모론자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남북관계 걱정되죠? 걱정하지 마라. 문 대통령이 해결할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